안녕하세요. 델타원입니다. 지난번에 인트로듀싱이 너무 길어서 오늘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기본 옵션의 정석 1-2번입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배운 것 복습은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옵션 용어들. 이 콜 옵션은 기초자산이 상승할 때, 이 상승할 때 이익이 나는 권리다. 그리고 풋 옵션은 기초자산이 이렇게 하락할 때 이익이 나는 권리다. 네. 그 옵션이란 건 권리입니다. 그리고 권리를 사고 파는 건데, 권리가 위로 올라가는 게 이익이 나는 권리다. 그러면 콜 옵션이다. 내려갈 때 이익이 나는 권리다. 그럼 그건 풋 옵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권리를 사고 팔 때 내가 콜 옵션을 샀다. 즉 올라가는 게 이익 나는 권리를 내가 샀으니까 롱 포지션이 되는 거고, 풋 옵션, 즉 기초 자산이 하락할 때 이익이 나는 그러한 권리는 숏 포지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옵션은 비선형 상품이라고 했죠. 콜 옵션을 사서 롱 포지션을 쌓았는데 기초 자산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익이 나야 되는데 가끔은 손실이 날 때도 있어요. 또 콜 옵션을 사서 롱 포지션을 쌓았는데 기초 자산이 내려가는데도 손실이 안 나고 이익이 날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옵션은 비선형 상품이다. 즉 기초 자산이 1만큼 오를 때 1만큼 오르는 게 아니라 1만큼 오를 때 그보다 더 오를 수도 있고 더 못 오를 수도 있다. 그래서 이익이 기울기가 선형적이지 않다. 그게 특징입니다. 자, 이게 뭔 소리인지 딱 와닿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어려운 개념은 아닙니다. 대신 익숙하지는 않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을 좀 머릿속에 잘 염두를 해두시고 좀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좀 해보셔야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 옵션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이 옵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예가 있어요. 뭐 보험 계약이다, 또 보험 계약에 빗대거나 뭐 이것저것 있는데 조금 더 쉽게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제 나름대로는 그래도 제가 이런 비슷한 거래를 해본 적도 있어갖고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오래전에 좀 땅을 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1, 200평 말고 좀 큰 땅이요. 예. 근데 그 땅을 사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비슷하게 좀 각색을 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잔금이 짧잖아요. 그런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잔금이 좀 깁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에 토지 거래 경험한 것도 있고, 뭐 하여튼 그래 복잡한 게 있어서 그 토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토지는 임자가 나타날 때까지는 안 팔려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내놓거나 연락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이 파는 사람이 뭐 급매나 급급매로 날리고 싶은 경우도 있지만, 그래도 뭐 굳이 뭐 팔리면 좋겠다. 근데 급매로 팔고 싶진 않다. 이런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갑자기 임자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땅을 산다고 그럽니다.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잔금은 1년 뒤에 등기하면서 납부할게. 뭐 대강 이렇게 하거든요. 뭐 6개월 하기도 하고 1년 하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한 1년 했어요. 아무튼 간에 이런 계약이 콜옵션입니다. 예. 이 계약과 함께 계약금이 지불되잖아. 한 1억이 나갔는데, 그러면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됩니까? 옵션을 산 사람이 옵션을 판 사람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거죠. 내가 이 땅을 사겠다고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을 한 권리를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권리를 갖게 됨과 동시에 그걸 이행 안 할 수 있으니까 보증금이 아니라 계약금으로 1억을 줍니다. 1억이 그때 한 3억이었네. 어쨌든 간에 이제 돈을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금 흐름이 생기는데, 이 계약서, 즉 옵션을 사게 된 사람은 권리 증서를 받게 됩니다. 계약서. 그리고 권리 증서를 받았으니까 그 권리를 갖게 된 대가로 현금을 줘야 됩니다. 계약금을 줬죠. 자, 그런데 이제 계약을 하고 나서 거기다 이제 공당도 짓고 뭐 설계도 하고 막 그러고 앉아 있는데, 글쎄 그 여름에 홍수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앞산에 뭐가 있었냐면 이 태양광 발전소가 있었거든요. 이 태양광 발전소가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제가 살려고 계약한 땅에다가 이 토사가 덮치고 아주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이 태양광 발전소가 이 사기 분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한 1000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거 구상권 청구를 할 수도 없고,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이 토지주가 구상권 청구해갖고 이거 토지 보상, 그러니까 뭐 복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도 가서 보니까 이
복구를 하려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생긴 거예요. 응? 땅이 완전 맛이 가갖고. 응? 그리고 이젠 그 펜스도 망가지고 축대도 망가지고 했는데 이 태양광 발전소 그 분양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응? 그러니까 나 이거 그 투자한 거 다 건지지도 못했는데 나 이거 그냥 내비둘 거다. 땅은 내비둘 거다. 응? 그리고 뭐 배째라도 소송해라. 이러고 나와버리니까 완전 미치겠는 거예요. 응?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다 공장을 지으려고 그러면 땅을 다시 평탄화 작업하고 막 해야 되는데 이거 돈도 들어가지. 그런데 그런 돈 들어가면 이 땅을 안 사는 게 차라리 낫다는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배액 배상 이런 게 아니니까 난 못 사겠습니다. 계약 취소합시다. 그쪽에서도 그래 뭐 내가 계약금 3억 원 받았으니까 이거는 뭐 그냥 받기로 하고 나도 이거 땅을 당신한테 팔려고 하면 원상 복구를 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원상 복구를 하려고 하니까 이 복구 비용을 저 태양광 발전소 사람들한테 하나도 못 받게 생긴 거예요. 그랬으니까 그냥 계약금은 내가 받고 그만 계약을 취소하기로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포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그 옵션을 산 사람, 이 계약자 입장에서는 옵션을 매수할 때 들어간 돈, 그 계약금 3억을 싸그리 날려도 돼요. 하지만 그 계약을 이행 안 해도 되죠. 만약에 이 계약을 이행하려고 하면 너무 많이 비용이 드는데 그 계약을 이행 안 하고 그냥 3억에 날리는 게 차라리 나은 겁니다. 자, 뭐 매도자 입장에서도 뭐 내가 시간이 왜냐면 금매로 내놓은 게 아니니까 이거 시간 지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내거나 뭐 절반이라도 받아내서 내가 계약금 받았으니까 이거 안 돌려줘도 되니까 토지 좀 수리를 해갖고 뭐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되겠다. 그럼 그 동안에 어떤 기회비용 날린 시간 뭐 이런 건 내가 보상 받은 거지. 이렇게 하고 다른 사람한테 팔 생각을 하겠죠?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간 점검을 해보면 매수자가 뭘 사겠다고 계약을 해서 살 권리, 그러니까 콜옵션을 돈을 주고 그 권리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무슨 이유가 됐든 간에 그 권리대로 이행을 안 할 수가 있어요. 즉 권리를 포기한 대신 그 처음에 지불한 돈 그 포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옵션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계약금을 포기하면 그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거래 상대방은 계약이 취소됐지만 계약금 받은 거는 안 돌려줘도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권리관계 그리고 그 권리관계에 따른 현금 흐름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암기해 두십시오. 자, 이 토지주가 아주 골치 아픈 상황들을 해결하고 싶은데 뭐 3억은 받았으니까 이제 다시 금매로는 안 내놓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내놨는데 입질이 없어요. 그 가격을 좀 내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땅 보러 온 사람들이 보니까 토사 덮쳐져 있지. 이 태양광 발전소 그 토지주들은 배상 못하겠다 배째라 이러고 있지. 아주 골치 아픈 현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다들 고개 절레절레 돌고 흔들고 돌아갑니다. 그래서 더 가격을 내려놔요. 그런데도 안 팔려요. 왜 더 내려놔요? 진절머리가 나서 아무나 좀 빨리 사갔으면 좋겠다고 엄청 싸게 내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땡땡도 땡땡시 고위공무원 한 분이 요 근처에 뭐가 들어온다는 이 특급 정보를 알게 된 거예요. 오 예스! 하고 부동산 알아보다가 이 땅을 발견한 겁니다. 얼굴에다 딱 철판 딱 깔아놓고 땅을 보더니 이젠 이거 토지 복구 비용 어쩌고저쩌고 썰라 내알라 설레발 토지주가 이젠 됐쇼 그냥 10억에 합시다. 더 이상 꿍시렁대면 안 팔라요. 오 예스 계약합시다 하고 계약금 1억 딱 줍니다. 1년 뒤에 잔금 9억 치를게요. 이렇게 계약을 했어요. 근데 토지주는 속으로는 이런 거죠. 이제 내가 1년 전에 계약금만 3억 받았는데 이뭔 이 3분의 1 토막 나서 팔리네. 참. 그래도 땅을 팔게 돼서 정말 다행이다. 근데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매수자가 특약을 하나 넣자고 그래요. 매도자는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100배상, 300배상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절대로 이 계약을 매도자가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라고 특약을 넣기로 합니다. 토지주는 뭐 그래 좋아요. 그 대신 피해복구 같은 거 안 하고 현 상태 그대로 인도하는 걸 계약합니다. 여기서 뭐 계약하고 나서 이거 토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토목 해주세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하셔. 뭐 토지주는 계약자는 그럽니다. 상관없어요.
자, 현금 1억 탁 콜하게 쏘고. 근데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토지주가 그 궁금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판 땅 어떻게 된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진짜예요 이거. 아마 땅 산 사람들은 아마 제 심정 공감할 거예요. 그래서 슬쩍 가봐요. 근데 피해 복구 같은 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잡초들 잔뜩 자라 있고. 아유, 땅 사기로 산이 이거 진짜 사기는 할까? 응? 이거 또 계약금만 받고 또 넘어가는 거 아닌가? 뭐 계약금 받으면 1억 생기는 거니까 상관없긴 한데, 응? 에이, 이거 어떻게 된 건가 모르겠다 하고 혀를 차죠. 그리고 이 시간이 계속 지나서 잔금을 치를 때가 딱 한 달 앞으로 딱 다 왔는데, 따당 땡땡땡 지구 개발 계획이 발표된 겁니다. 응? 그래갖고 막 옆에 이 평당 내가 5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옆에 30만 원, 50만 원 호가가 막 올라와서 80만 원, 150만 원. 내 옆에 땅이 150만 원이 된 거예요. 아이고, 나는 평당 5만 원에 계약했는데 아우 막 그냥 아우. 드디어 잔금 치를 날이 됐어요. 아우, 옆에 땅 평당 150 하는데 나 이거 평당 50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응? 계약좀 어떻게 안 됩니까? 저기요, 여기 계약서 보이시죠? 매도자는 어떤 경우에도 이 계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이게 무슨 수탈이 역사냐고요? 일본 제국주의 보는 것 같다고요? 가슴 아프지만 이런 게 시장입니다. 토지주는 계약 내용대로 주변 시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계약 가격으로 잔금 받고 거래 마무리합니다. 땅을 치고 후회한들 소용없죠. 매수자는 무지무지 싼 가격에 그 토지를 매수하게 된 겁니다. 이게 콜옵션이에요. 확 와닿아요, 이젠. 전 이 얘기 하면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확 와닿으시던데. 자, 이제 손정희 회장 얘기해 볼게요. 2020년 3월에 코로나 이슈로 전 세계가 야, 이거 세상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다들 좌절하고 있을 때 대형 테크 기업들에 대한 콜옵션을 사는 겁니다. 지금 한 주에 300달러 하는 걸 6개월 뒤에 내가 한 주에 1000달러에 살게. 그 대신 계약금 10달러만 주면 되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인 투자은행들은 아유, 이빠가야로 아시안 후고 감사합니다 하고 계약금 10달러 받고 이런 생각하죠. 코로나가 한 방에 사라질 거 절대 아니고 코로나 이후로 세상이 바뀌긴 뭘 바뀌어. 투자 심리가 완전히 죽을 텐데 10달러 우리가 벌은 거다. 근데 이제 손정희가 그러죠. 저기 특약 좀 넣읍시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계약은 당신들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어요. 미국 정부가 대신 보증을 해주든지. 물론 이런 얘기는 오버액션이고 각색된 겁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계약은 맺은 겁니다. 그런데 6개월 만에 세상이 바뀌었어요. 한 주에 1000달러? 1000슬라? 무슨 2000슬라. 한 주에 2000달러가 넘는 겁니다. 손정희 회장은 10달러 계약금 내고 한 주에 2000달러 하는 거를 1000달러에 반값에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달러 투자인데 990달러 번 겁니다. 미래에 대한 식견으로 이렇게 돈을 번 거예요. 자, 돌아와서 옵션 계약이란 건 이런 겁니다. 권리관계가 둘 사이에 생기게 되고 권리 보유자는 권리를 얻게 된 대가로 현금, 계약금 같은 현금을 지급하죠. 아주 적은 금액. 그리고 권리 매도자는 권리를 팔았으니까 현금을 받게 돼요. 계약금을.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 가격이 오르면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겠죠? 안 해도 되고요. 그런데 권리를 판 사람은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하면 손해가 엄청난 순간에 그 계약을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개인 투자자랑 기관 투자자 사이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것저것 많지만 오늘 이제 옵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옵션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기본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은 파생 상품, 특히 옵션에 대해서는 인베스팅을 하지 않아요. 인베스팅? 뭔 소리지? 뭐래요? 네, 트레이딩을 합니다. 인베스팅과 트레이딩이 차이가 정의는 되게 다양한데요. 어쨌든 제가 얘기하려는 것은 기관 투자자 대상으로 당신네들 옵션에 투자하십니까? 하면 이런 얘기예요. 옵션은 인베스팅이 대상이 아닙니다. 트레이딩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이제 옵션 트레이딩을 하느니 다른 트레이딩 비즈니스 할 거 많거든요. 그래서 옵션 자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만큼 마이너의 영역입니다. 그런데 왜 기관들이 옵션을 인베스팅의 대상으로 보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하다못해 국채라든지 브라질 국채, 신흥국 국채요. 그리고 무슨 이상한 도시철도 채권, 아니면 저기 싱가포르에 있는 국유기업에 발행한 채권,
저기 프랑스에 있는 알스톰이라는 회사, 뭐 철도 회사가 만든 채권, 뭐 이런 별 희한한 채권들 무슨 뭐 그런 거 다 하는데 왜 옵션은 투자 안 해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파생 상품은 옛날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이 금융위기 이후로 대부분 시가 평가를 합니다. 이른바 마크 투 마켓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이 금융시장에서 어떠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내부적으로는 실시간으로, 그리고 뭐 매일 평가를 합니다. 일반인들한테는 분기 보고서가 나오긴 해요. 근데 전략 위험이 노출 때문에 모두 그렇게 다 나가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옵션은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오늘은 얼마였던 가격이 내일은 뭐 반토막 또는 더블이 나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뭐 그렇게 변동성이 큰데 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날로 갖고 있지 않고 포지션 이것저것 섞어놔요. 뭐 콜옵션을 사고 또 다른 콜옵션을 팔고 이런 식으로 섞었습니다. 그럼 섞으면 변동성이 줄겠죠. 그리고 전체 포지션이 어떤 위험도는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웃긴 게 금융회사들이 이제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별 종목 리스크를 분해하고 합성해서 실제로 시장에 노출된 위험만을 평가해야 되는데 이런 걸 이제 순위험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좀 말도 안 되지만 위험이 최대치만 찍어갖고 합성을 해놓습니다. 그래갖고 평가를 해요. 이걸 총위험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 총위험으로 평가를 합니다. 물론 전부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실제 위험보다 과대 계상해서 위험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거를 인베스팅을 하려고 하면 그걸 들고 가야 되는데 이 위험에 대해서 평가를 너무 보수적으로 받으니까 이걸 인베스팅 하기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이젠 그 옵션은 평가를 할 때 보수적인 것을 자기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주주들한테도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주주들은 옵션을 갖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이상하게 색안경 끼고 봅니다. 옵션? 아니 그러니까 어디 가서 보세요. 이 투자 자문사가 됐든 자산운용사가 됐든 옵션 전문 자산운용사, 투자 자문사 오랫동안 살아나지는 못해요. 스트레스 받아서요. 자, 예를 들면 기관 투자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봅니다. 옵션을 갖고 있어요. 근데 뭐 오늘 어떤 이슈가 있어서 옵션이 뭐 더블이 났습니다. 그럼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는 당신은 옵션이 더블이 났네. 왜 안 팔어? 왜 안 줄여? 또 다음날 아침에 또 따따블이 났어요. 그러면 아니 따따블 났는데 너무만 이익이 난 거 아니에요?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음날 반토막이 났어요. 이제 아니 반토막이 났네. 왜 안 줄였어요? 전에 줄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날 또 휴지가 되려고 그래요. 아니 그 옵션이 다 휴지가 됐네? 당신 뭐 한 거야? 위험관리 왜 못해? 미치죠 아주 그냥. 투자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은 이 마크 투 마켓, 즉 시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변동성이 큰 종목은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기관 투자자들은 옵션을 계속 샀다 팔았다 하면서 작은 마진을 취해요. 소위 이제 갈아낸다고 하는데 그런 마진을 갈아내는 그런 트레이딩의 대상으로만 본다는 겁니다. 자, 그럼 개인을 생각해 볼게요. 아까 부동산 이야기를 다시 돌아가보고서 어떤 기관이 저런 부동산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실무자 측에서는 먼저 현장 실사를 다녀오죠. 당연히 매입 불가 이겨냅니다. 뭐 사진 찍어갖고 뭐 첨부하면서 이 토지 복구 비용이 어떠하고 저 위에 권리 관계가 어떠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매입하면 안 되겠습니다. 딱 이러죠. 근데 CEO 레벨에서는 핵심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인사이트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도시의 근처에 도시의 공단이 있는데 이 공단이 포화율이 어떻고 이 산업이 어떻게 발전을 할 것 같고 그리고 물류동선은 이런 식으로 확장될 것 같으니까 이 땅은 아무래도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 근데 저 가격은 굉장히 싼 거야. 이런 식으로 어떤 인사이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CEO 레벨에서 다시 추진해봐. 이번에는 저기 좀 실무자 말고 실무자는 그냥 좀 배제하고 조금 이제 뭐 임원급에서 한번 추진해봐. 딱 얘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RM 리스크 관리팀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회사의 보유현금이나 현금 흐름에 비해서는 뭐 리스크가 높진 않아요. 그런데 현금이 가치가 낮은 자산에 오랫동안 잠기게 되는데 요거는 좀 투자의 대상으로 좀 부적합하지 않나 이 의견을 딱 냅니다. 그리고 뭐 주주가치 이석이 어떻고 자기자본 이익률 감소가 어떻고 이런 얘기 하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라면 이런 부동산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개인은 어떻게 합니까? 최종 회의에서 이제 CEO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의견 충분히 이해했어요. 그런데 이제 본인은 저 부동산을 쳐지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게 되면 1억이 계약금은 완전히 날릴 수도 있고 또 10억이라는 현금이 오랫동안 이제 뭐 자산에 고정 자산에 묶여서
이익이 안 날 수가 있는데, ROE를 까먹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상황이 급변하게 되면 큰 이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에 비해서 이 거래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에 감사드리고 충분히 참고했습니다만, 이제 매입을 결정했으니 빠르게 이 매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는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옵션을 샀어요. 또 뭐 합성을 했든지 어쨌든 옵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옵션을 트레이딩한 게 아니라 투자를 한 겁니다. 인베스팅. 이게 외부에 무슨 뉴스가 딱 일어나서 뭐 반토막이 났어요. 또 따블이 났어요. 따따블이 나요. 근데 다시 반토막이 나요. 또 휴지가 되려고 그래요. 기관 투자자들은 매일 이렇게 잔소리가 나오죠. RM에서 또는 뭐 어디서 왜 안 파냐, 왜 안 줄이냐, 왜 안 줄이냐, 뭐 계속 맨날 얘기 나오는데 개인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본인 자신만 신경 쓰면 됩니다. 본인 자신, 내가 이걸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시장이 어떤 인베스팅 투자 계획을 딱 세웠으면 투자 계획이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떠한 논리로 인해서 내가 이걸 투자를 했는데 그러한 논리가 시장에서 나타나게 되면, 즉 내 논리가 시장에서 먹혀들게 되면 그 다음에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논리가 먹혀들지 않을 그 컨센서스로 형성되기 전까지는 내가 견뎌야 되는, 따블이 났든 반토막이 나는 걸 견뎌야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서 이기면 돼요. 이런 게 인베스팅입니다. 자, 이쯤 되면 아주 개인 보고 옵션을 하라고 하는 완전 찬양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 오해가 생기죠. 그러니까 다음 동영상 꼭 봐주세요. 다음 동영상은 이 옵션 인베스팅과 트레이딩의 차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옵션 인베스팅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얘기도 해볼 겁니다. 옵션의 본질은 또 뭘까요? 그것도 한번 얘기해 볼 건데요. 아무튼 제가 그 옵션 얘기를 하면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오늘 부동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이게 제 경험이에요. 제 뼈아픈 경험이기도 합니다. 물론 좀 각색을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투자에는 통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트레이딩, 여기엔 통찰이 필요 없어요. 아니, 통찰이 필요하기 없다기보다는 드물어요. 차라리 머리가 좋고 손가락이 빠른 또는 금융공학을 할 줄 아는 게 트레이딩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 보고 금융공학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모르지, 아는 게 좀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그거 몰라도 돼요. 솔직히 몰라도 돼요. 알면 조금 더 도움이 되거나 또는 수익률 향상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수익률 향상보다는 자기 자신을 수양하거나 투자의 아이디어를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옵션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인베스팅을 하시라. 당연히 인베스팅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트레이딩은 매일 해야 됩니다. 근데 인베스팅은 연구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인사이트를 얻는 연구. 자, 오늘 옵션의 정석 기본편 델타1이었습니다. 그리고 쉐린 그 땅 너무 아깝다. 슬프다. 옛날 얘기고요. 이상 델타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올라가는 그 옵션의 정석 기본편 1-3 꼭 봐주세요. 감사합니다.